네, 안녕하세요.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올해부터 수리논술 수업을 하게 된 최선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 많은 분들을 두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게 소리가 녹화가 안 되는 이슈가 생겨서 지금 홀로 촬영 중입니다. 외롭게. 그래서 다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안 보셨던 분들, 특히 다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쌤이 좀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또는 뭐 일부가 생략된 것 같다, 또는 이 말은 조금 더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 했던 설명에 전달 드렸던 내용 그대로 최대한 전달 드리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 드릴게요. 일단은 제 설명에 항상 시작 첫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논술의 정석 이렇게 적어두는 편인데요. 수리논술 합격의 비법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아마 아까도 그랬고 보통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게 수학 실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 편입니다. 수학 실력이 좋아야 당연히 수리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그리고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제 소개를 그래도 간단히 해야겠죠. 저는 지금 올해부터 고덕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당 알티스 수리논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본에 있는 수학을 권하다 학원 또는 논술랭, 수리논술 사이트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내갈 예정입니다. 일단 제 별명은 논술계 구원투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논술 합격하면 보통 구원투수가 돼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논술이라는 게 경쟁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가 라고 많이들 좀 고려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수리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붙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학 가형 시절이었습니다. 수학 가형 시절 때는 이제 하나만 붙어도 뭐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친구들은 보통 파이널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몇 학교에 좀 집중을 해서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리논술이 최근에는 3관왕, 4관왕, 심지어 이번에 5관왕, 6관왕까지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학교에 붙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리논술 합격할 친구가 정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정규반 수업 때는 그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친구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규반 합격률이 꽤나 높은 강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격률을 말씀드리게 되면 사기꾼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합격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회 때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동안 항상 잘 보내왔기 때문에 올해도 잘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보내왔고 올해도 잘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제가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요거를 봤을 때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해인가 확실히 이 추합 인원의 변동성이 클 때가 있거든요. 느껴지시죠? 일단 연세대만 보더라도 2022학년도에 갑자기 추합 인원이 늡니다. 여기가 실제로 모집 인원은 15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연도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추합 인원은 그 2배 이상이 되었죠. 그리고 서강대나 한양대나 중앙대는 연세대에 비해서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추합 인원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정시가 확대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논술을 플랜 B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시가 확대가 되었다네? 수리논술 뽑는 인원도 조금 준다고 하네? 실제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91명에서 58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원래도 조금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리논술을 할 때가 아니라 정시에 그냥 올인할 때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원자가 그만큼 줄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경쟁률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고 지원자가 유의미하게 많이 줄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변화가 일단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합 인원이 또 준 이유에는 두 번째로 이게 제일 큽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학 가형에서 이제 수학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요. 그 전까지는 수학 가형 시절에는 미적, 확통, 기하 그냥 전부 다 했습니다. 이과라면 그냥 수학을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의 범위와 그리고 수리 논술의 범위가 똑같았어요.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제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특히 수리 논술을 한다는 친구들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을 했겠죠.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확통기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등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기하까지 나온다는 학교들을 보러 갔을 때 실제로 확통기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러 갔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친구들이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합 인원이 많이 돌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왜 많이 돌았을까요? 연세대가 많이 돈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재고과학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영재고과학부 친구들이 많이 빠져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범위가 되면서 되게 부담스러워졌는데 그러면서 다른 학교는 거의 수리 논술만 보거나 중앙대학교도 과학 논술을 같이 보다가 수리 논술만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2024 학년도까지도 과학 논술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가뜩이나 전범위여서 확통기하도 해야 되지 그런데 과학 논술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과학 논술이 뭐 원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2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 투가 다 골고루 되어 있는 친구들이 과연 많을까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할 친구들은 정해져 있고 그 친구들이 합격을 했을 때 빠질 곳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영재고과학부 친구들이 이 수학도 전범위가 많이 잘 되어 있고 과학 같은 경우도 원, 투 과목이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거 쓰면서 이제 연고대도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로 뽑아야지. 뭐 자사고나 뭐 자공고나 어쨌든 좋은 학교에서 좀 내신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하는 애들을 뽑을 때 학종으로 뽑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영재고과학고는 어디로 뽑아야지 할 때 논술 전형을 연세대는 그동안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추합 돌 때 빠지니까 뽑는 인원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해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과는 오히려 또 많이 도는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전자전기공학부는 올해도 추합이 꽤나 많이 돌았는데 좀 낮은 과는 그래도 그 작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공개된 추합 인원이 근데 이제 올해 논술 2차 이슈가 있었죠. 연세대가 1차 시험도 보고 2차 시험도 봤기 때문에 그거 다 하면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가 됐을 때 추합 인원은 아마 이제 과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세대가 그런 부분에선 좀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작년 설명회에서 좀 얘기 드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입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강사입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을 직접 다 수시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정시 상담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수능 수업도 같이 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입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을 때 이로 인한 현상 같은 거를 예측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 설명회 때 예측 아니면 좀 이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번은 의대 증원 이슈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사례를 들고 오면서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설명회 때 생명과학 계열 경쟁률이 확 높아진 시기가 있었다. 이것 또한 2022년도인데 사실 이때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약대를 가려면 그동안은 편입시험, 피트라는 시험을 봐서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신입생은 절대 안 뽑고 있었거든요. 약대가. 그러다가 2022학년도부터 이제 1학년,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수능을 보고 또는 수시로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피트 시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으면서 약대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요. 수험생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가 이렇게 많이 증원된 것과 약대가 신설된 것과 저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명과학 계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확실히 확 늘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약대를 지원을 하고 싶어서 약대를 좀 꿈꿨는데 성적이 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디로 눈을 돌려요? 생명과학 쪽, 뭐 화학 쪽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명과학
이쪽이 특히 더 인기가 많아지고 지원율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증원됐다라는 거는 어디가 그러면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생명과학 계열도 물론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치대 한의대보다는 조금 더 의치하는, 솔직히 요즘 제 생각에는 이게 개인의 좀 의견?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의치한 중에서는 뭐 골라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격차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는 한약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대는 사실 뭐 취향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한의대도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부터도 확실히 유의미하게 아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가 역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치대나 수의대는 애초에 모집 인원이 조금 미세하게 준 부분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지원자 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한의대는 모집 인원이 뭐 작년도랑 거의 비슷했었고 약대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흡수를, 의대가 는 흡수를 그나마 한 명은 뭐 한의대나 아니면 뭐 약대 같은 경우는 좀 가져온 건데 이제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수의대는 물론 늘긴 했거든요. 늘긴 했는데 얘네가 오히려 모집 인원이 준 이유는 뭐냐면요. 수의대는 전국에 진짜 몇 개 없어요. 한의대도 물론 몇 개 없기는 한데 수의대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교 수가 10개? 네, 여기도 적혀 있죠. 10개. 거의 국립대 위주고 인서울엔 건국대랑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았나, 의대 증원 이슈 영향을 받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의대 지원은 당연히 높았고 생명과학 계열도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약대나 그러면 요런 거에 모집 인원도 늘었고 의대도 좀 늘었으니까 좀 최상위권 생명공학 계열이 어쩌면 추합이 좀 예년보다 더 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고려대 같은 경우를 보면 또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계열이 생각보다 추합이 안 돈, 전자전기나 요런 데 완전 인기과만 좀 추합이 돌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의대 증원의 이슈는 그냥 약대 한의대 선에서 거의 그냥 끝이 났고, 아니면 의대끼리 그냥 그 안에서 이슈가 돌고 그냥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증원이 되면서 특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가천대 의예과였습니다. 무려 40명을 뽑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원래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수리논술 전형으로 5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리논술이 이번에 좀 10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왜냐면 성균관대까지도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까지도 이제 증원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가천대 의예과는 수리논술 전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0명이 신설이 됐는데 최종 지원자가 무려 8,209명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학생들이 사실 원서를 최대 6장을 쓰는데 8,209명이 6장 중 하나를 무조건 그냥 가천대 의예과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경쟁률도 200을 넘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는 건데,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이 가천대 의예과가 최종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종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이제 최종 지원자가 제일 높았으니까 가천대가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40명이나 뽑으니까. 예. 이걸 40으로 나누면 200대 1이거든요. 참고로 최종 경쟁률 제일 높은 곳은 800대 1이 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과일 것 같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의예과일 것 같다. 아니면 뭐 의외로 이공계열 중에서도 뭐 모집 인원이 정말 적은 곳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니고요. 약대입니다. 예. 심지어 1위부터 4위가 전부 다 약대입니다. 그리고 1위부터 5위 대학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설명회 때는 이제 질문을 드렸고 답변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외롭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위부터 5위까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확통기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화여대는 시험 범위에 확통기하가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확통기하가 나오지 않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위부터 5위 전부 다 확통기하가 나오지 않는 학교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심지어 그 밑에 있는 6위, 7위나 다른 학교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천대 의예과도 똑같았습니다. 가천대 의예과도 미적분까지만 나왔지 확통기하는 나오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확통기하가 나오지 않는 학교에 열광을 하느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리논술 뭐 4관왕, 5관왕, 3관왕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심지어 6관왕까지 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친구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옵니다. 확통기하가 학생들은 준비를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확통기하 못하니까 안 해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특히 뭐 고1 때 경우의 수를 해보면서 나는 확통의 벽을 느꼈다. 거기엔 통곡의 벽이라는 거대한 게 하나 있어서 나는 그걸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뭐 확통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하는 정말 모르겠다. 공간도형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는 3D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야는 2D인데 어떻게 뭐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대학 측도 사실 압니다. 그래서 확통기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렵게 되는 대학은 되게 소수이고요. 건동호 이상 학교는 사실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성균관대랑 이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확통기하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이 확통기하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하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외워야 되는 특수한 개념 몇 개만 외우고 나면 알고 보면 미적분 문제, 알고 보면 공통 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설명회 때 이제 특히 이슈가 됐던 게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다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논술 전형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2025 학년도부터 수리논술 전형, 인문논술 전형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가 4.8이었고 과탐을 꼭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이 고려대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연세대는 뭐 과탐, 사탐 제한도 없고 심지어 얘는 최저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연대가 보통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때도 고대가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4.8이라는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4.8 맞춘 친구들 중에서 수리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게 특히 고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 최종 경쟁률은 어쨌든 64.88대 1이었고 연대 논술 최종 경쟁률은 50.02대 1인데 물론 이제 4.8이라는 최저가 있는 게 상위권 애들한테는 오히려 최저 있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최저가 없다라는 건 사실 그냥 수학만 잘하면 일단 그냥 소처럼 그냥 돌진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능 전이고 수능 후입니다. 연대는 수능 전에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9월이나 뭐 8월 말에 수시 상담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래요. 쌤, 연대 안 쓸래요. 또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연대, 시립대, 뭐 홍익대, 가톨릭대 이렇게 있거든요. 쌤, 저 홍대 안 쓸래요. 막 이럽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구평 성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조금만 더 잘하면 특히 지금 내가 탐구 공부를 안 했지만 내가 탐구 공부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라는 판단이 학생들 머릿속에 몽게몽게 피어나거든요.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연대에 납치되면 어떡해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고대에 좀 몰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친구들은 연대에 납치가 될 정도로 봤을까요? 저는 안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수리논술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수리논술이 영재고 과학고 전형인가? 사실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영재고 과학고 친구들 커리큘럼을 보면 정말 수학을 수리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유리하게 잘 가르치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확통기하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뭐 미적분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뭔가 수리논술에서 볼 법한 문제들 같은 거를 뭐 내신 때 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져온 게 뭐냐면요. 연세대학교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지원자는 이 밑에 아래쪽이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두색이지 영재고 과학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원자에서 영재고 과학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되게 소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영재고 과학고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최종 경쟁률로 가면 최종 이제 등록한 친구들로 보면 다시 일반고 친구들이 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세대가 추합이 많이 돌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서강대, 뭐 한양대, 중앙대는 오히려 추합이 더 안 돌게 됐잖아요. 근데 연세대가 추합이 많이 도는 이유는 영재고과학고 친구들이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 있었던 영재고과학고 친구들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보통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뭔가 연고대를 쓸 때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저는 봐왔어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봐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 위에 붙을 학교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고 친구들이 최종 등록으로 갔을 때는 많이 되는 거고 추합도 많이 도는 거였다. 그리고 연세대가 이 자료를 발표할 때까지는 과학논술이 포함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지금 과학논술이 폐지가 됐고 수리논술만 보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최종 등록 비율 또는 최초 합격 비율이 아마 좀 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연세대에서 자료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중앙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에 일반고 비중이 72.49. 근데 최종 합격자 비율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 정도면 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의 70%에 육박하는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도 70%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목고가 어쨌든 좀 비율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고가 어쨌든 꽤나 많이 차지했고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뭐 연고대를 쓸 게 아닌 이상 영재고과학고만의 전형이다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리논술 내신이 중요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리논술 쓰는 친구들 내신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20계열을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20계열. 사실 20계열에서 내신 1등급 대인 친구들은 20계열로 사실 웬만한 인서울 학교들을 좀 써볼 법하죠. 아니면 학종으로라도 돌려서라도 1후반인 친구들은. 또는 2등급 초반 또는 2등급 중반인 친구들까지도 뭐 인서울, 특히 이제 좀 학교를 잘 보내는 일반고다. 그런 경우는 학종을 좀 잘 써주는 학교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 상위권 학교를 한번 써볼 법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서울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내신은 기본적으로 2점 후 언더라는 겁니다. 2점 후 한 2등급 때만 돼도 솔직히 내신으로는 최상위급인 거고 솔직히 수리논술에서 내신이 3등급 때만 돼도 3등급 초반 된다 해도 솔직히 수리논술 내신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내신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3등급을 만점으로 취급하고 시작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논술 100%인 대학이 많이 늘었죠.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논술 100%가 아니었다가 논술 100%가 된 거고 국민대학교는 올해 신설이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표 친 곳들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한양대학교는 10%를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었고요. 홍익대는 국영수 탐구 중에서 각각 상위 3과목씩 반영하는 학교여서 총 12과목밖에 등급이 반영이 안 되고요. 중앙대는 상위 5과목만 반영이 되고 동국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중앙대는 예를 들어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만큼은 1등급이 막 5개가 있는 친구예요. 그럼 중앙대식 수리논술 전형 내신에서는 그 친구는 내신이 1.0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가 1등급이니까 그럼 1, 2등급 좀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중앙대든 어쨌든 동국대든 많이 할 테니 좀 뭐 그런 게 있지도 않냐라고 할 텐데 중앙대는 실제로 1등급부터 한 4등급이었나 5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6등급 이하인 걸로 5개를 막 채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근데 보통 그래도 수리논술 한다 치면 수학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수학을 어쨌든 3학년까지 해가지고 등급 나오는 게 최소 5번은 있을 거잖아요. 심지어 확통도 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7번은 있을 것이고 그중에 뭐 3등급 이내에 5개가 없었겠어요? 보통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5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동국대 10개 같은 경우도 10개 그러면 좀 내신 잘 본 애들 몇 개 있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교과로 빠집니다. 동국대 교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상위 10개를 봐요.
그래서 상위 10개 1등급이 친구들은 어차피 교과로 빠질 겁니다. 논술로 올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논술 70% 대학은 그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신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등급, 심지어 덜어는 제가 5등급까지도 이 친구들 내신 사실 별로 괜찮다, 영향 별로 안 받는다, 다 써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이런 학교들 중에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6등급 이하 등급이 너무 많다, 7등급, 8등급, 심지어 9등급짜리 등급이 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다 하면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리논술은 수학 1등급이면 준비를 안 해도 합격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받고, 심지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인 친구들 중에서도 준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파이널 수업만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리논술 늦게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리논술에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학생이 물론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혼자 준비하고 하면 되지 하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재능 있으면 그러면 돼요. 솔직히 저도 수리논술을 거의 독학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수리논술 학원을 안 다니고 한 여름방학 때쯤부터, 고3 여름방학 때쯤부터 과외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들은 거 외에는 사실 수리논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저는 가형 시절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수능 범위랑 논술 범위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 편이었었고, 그때 심지어 제가 수학 1등급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현역 때 막 4등급에서 6등급을 막 종횡무진, 막 가끔 3도 뜨긴 하지만 막 어떨 때는 5등급도 찍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평균 4등급에 좀 수학을 못한다면 못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수리논술이 재밌고 주관식으로 오히려 잘 풀고 그런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리논술이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수리논술을 저는 좀 거의 플랜 A, B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도 수학만 1등급이기는 한데 수리논술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수능, 수학은 1등급인 이유가 감으로는 잘 푸는데, 이제 수리논술은 사실 감으로 풀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1등급이면 준비 안 해도 괜찮다 해서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내가 증명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수학에서 그냥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 보자마자 저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공식이지? 이걸 막 혼자서 생각해보고 막 주관식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애초에 풀 때 무슨 스킬 쓰고 그런 것보다 원리대로 막 풀면서 스스로 그렇게 풀어보는 친구들은 혼자서 해도 되죠.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학원 올 필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리논술 학원을 오는 이유, 또는 수리논술을 일찍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감으로 대충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 내가 답일 것 같아 라고 그냥 막 예측하고 가는 친구들은 수리논술 나중에 준비한다라고 해도 그 괴리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 당연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적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수리논술이 어쨌든 수시 쓸 게 수리논술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일찍 준비해가지고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리논술 문제 난이도는 학교 레벨과 비례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맞는 학교도 있는데 아닌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세종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고 학교 레벨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와 비슷한 입결의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보통 세종대보다 그래도 세종대 붙었고 건대 붙었는데 어디 갈래 하면 보통은 그래도 건대를 가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대랑 세종대랑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렵니 하면서 세종대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중앙대랑 세종대를 비교해서 놨을 때 누가 더 어렵니 해도 세종대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덜어는 한양대랑 세종대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세종대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세대랑 세종대랑 비교를 해도 세종대가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수리논술 문제 난이도가 학교 레벨과 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흠스러운 부분이 많죠. 네. 수리논술 합격의 비결이 밀착관리 1:1 대면 참석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밀착 관리하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이랑 1대1로 면담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격의 비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밀착 관리라는 거, 1대1 대면 첨삭이라는 거, 강사가 학생한테 신경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경을 쓴다가 사실 수업 외의 시간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지 수업 내 시간 동안은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 내에 1대1로 대면 첨삭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시간 정도 학생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방치하지는 않죠. 한 2시간짜리 시험지를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한 명씩 부르겠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근데 첨삭을 해줄 때 과연 지금 첫 번째로 불러간 친구는 그럼 뭘 첨삭을 봤습니까? 보통은 그 지난주 거를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1대1 대면 첨삭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지난주 걸 첨삭을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 전쯤 풀었으니까 학생이 뭐 얘기를 하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맞다, 그랬던 것 같아 이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풀었었네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리논술 합격의 비결은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잘 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복습을 하는 게 사실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복습을 해두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너 이랬잖아는 복습이 아니에요. 뇌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소 귀의 경읽기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냥 들었을 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랬네. 특히 잘했다는 부분이 뭐 눈에 들어올까요? 못했다는 부분 했을 때 내가 저런 짓을 했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4시간 내에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1대1 대면 첨삭이 아니라 지면 첨삭인데 상세히 하되 그 지면 첨삭이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현역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N수생 중에도 더러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봅시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현역인 친구들은 자기 객관화를 못합니다. 이건 제가 단연간 수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사실 인서울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인서울을 막 간신히 겨우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성적이 오른다는 가정하의 경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럴 거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3평을 볼 겁니다. 그럼 3평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과목, 예를 들어 국어는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요즘 뭐 4등급으로 좀 떨어졌어. 근데 겨울방학 동안 수학, 특히 뭐 미적분도 열심히 하고 공통수학도 열심히 해서 수학은 1을 찍었어. 영어는 나 그동안 항상 1등급이었는데 이번 산모 뭐 왠진 모르겠는데 2등급으로 좀 떨어졌어. 뭐 이랬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4모도 보고 뭐 6모도 보고 7모도 보고 9모도 보겠죠. 근데 뭐 이제 수학은 뭐 1이었다가 6모 때 뭐 3으로 한번 떨어져. 7모 때 2로 뭔가 회복한 듯하고 9모 때도 2야. 그럼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수능 때는 1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 생각을 합니다. 국어도 뭐 4였다가 2였다가 뭐 3이었다가 뭐 와리가리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못해도 그래도 3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도 뭐 3이었다가 쉬울 때는 뭐 1 떴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다시 1이었다가 이러잖아요. 그럼 뭐 7모 때 1 나왔고 9모 때 뭐 영어 좀 쉽게 나와서 뭐 2 나오면 영어 못해도 2등급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학생들이 제일 잘 본 것들만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수능 때 이만큼 성적을 이렇게 올리고 지금 내가 과탐을 하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사탐런을 하게 되었으니까 사탐으로 바꿔서 이게 등급이 5등급이었던 과탐이 1로 찍게 된다면 나 연세대 납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역은 자기 객관화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6평 때 받던 등급, 9평 때 받았던 등급 또는 어쨌든 모의고사 때 받았던 등급 중에서 그냥 그걸로 바로 계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자기 객관화에서 제일 못 본 등급으로만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느냐. 또는 제일 최신에 본 걸로 등급을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특히 3모, 4모, 그리고 7모, 10모 같은 경우는 현역끼리 보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평가원이 항상 그 작년도 수능에서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들 중에 1, 2, 3, 4등급이 여기에 퍼센트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알려줍니다.
예. 참고로 2024 수능이 3등급 이내 재학생 비율이 높은 해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어 2.7, 수학 2.3. 영어는 뭐 절평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과탐도 사실 수학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이제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백분위를 보고 아, 내가 재학생 기준으로 예를 들어 백분위가 98이야. 백분위가 98이라는 거는요. 상위 4%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면 백분위도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점자인데 백분위가 98이었다면 말이죠. 그랬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상위 4%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평가원으로 가면 특히 수능으로 가면 이건 2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상위 뭐 8%였어. 그러면 사실 상위 8% 내에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2등급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상위 8%라면 객관적으로 나 이거 좀 3등급에서 높은 3 정도의 실력이구나 라고 객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네. 그거를 못하고 그리고 6평이랑 9평 때 좀 잘 본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거기에서 6평, 9평은 또 잘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10모나 뭐 7모나 3모나 이런 걸 못 봤는데 6평, 9평을 잘 보면 그건 운인 거죠. 네. 그리고 6평, 9평 때는 반수생이 다 끼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6평은 다 끼어든 게 아니고요. 9평 때도 여전히 반수생은 안 보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역은 자기 객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 표를 가져가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 등급이 사실은 이 정도 등급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생이 제가 예시 드릴 때 그 얘기도 했었죠. 과탐에서 사탐으로 여름방학 때 바꿨으니까 사탐 점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느 설명회를 가도 다 사탐론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서 저도 짧게나마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탐론 얘기가 많아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3개년 동안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만점 100분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적힌 부분들이 불리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만점을 받은 친구의 비율이 높았다. 만점이 아닌 이상은 거의 1등급 받기가 힘들었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98인 것도 제가 표시를 해야 됐는데 조금 표시를 안 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98까지 하면 이제 과탐에서는 올해 2개가 있었죠. 만점이 아닌 이상 100분위가 어쨌든 100도 안 나오고 당연히 만점이 아닌 이상 1등급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더 틀리는 것까지도 1등급이었다 연 거고 과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 화원이랑 그리고 물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G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점 받는 게 1등급 컷이 아닌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틀리든 심지어 2개를 틀렸는데도 1등급인 경우가 과학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회가 오히려 하나만 틀려도 뭐 3등급 되는 경우가 바로 재작년도 있었죠. 2024학년도에. 이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점 100분위가 94라는 거는 거의 12%에 가까운 친구들이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이 2등급이 없었어요. 2등급이 없었고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되는 시대가 재작년 윤사였는데 올해는 그게 완전히 확 바뀌었죠. 사탐론한 친구들이 많아서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 사태를 보고 사탐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렵게 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3개년 동안 봤을 때 그런 게 불리했던 게 바로 올해 수능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탐이 불리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시로 가게 되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각각 학교마다 반영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사탐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과탐을 하는 친구들, 이과로 바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어떻다? 과탐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지금 사탐론 이슈의 논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게다가 지금 사탐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리한 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겁니다. 특히 최상위권이었던 친구들조차도 중위권 허리가 사라지면 본인이 중위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메디컬 정시에서 반영되는 탐구였는데 사탐, 과탐 상관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공계열은 사실 지금 인서울 웬만한 대학들이 사탐, 과탐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 특히 주요 대학들은. 근데 물론 이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가산점을 생각하고 과탐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선택한다면 사실 지금 과탐이 필수죠. 그렇게 올해도 필수인 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필수였었고. 근데 서울대는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과탐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 가산점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가 과마다 어쨌든 뭘 들어야 돼요. 뭘 썼어야 돼요. 과탐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부터는 이제 가산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산점 3%라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경희대에서 그냥 과목당으로 표준 점수에다가 4점을 깡으로 더해주겠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희대랑 뭐 이화여대 요 6%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5%까지도 그래요.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솔직히 3% 가산점 준다는 학교들, 이거 진짜 사탐, 과탐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사탐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는 대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만약에 과탐을 하는 친구들이 이공계열로 만약 뽑고 싶다면 아마 이 가산점 부분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사탐론 이슈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원래 연세대식 탐구 편한 표준 점수인데 예를 들어 뭐 100분위 100의 탐구 편한 점수가 요 좌측에 있는 점수들이었던 거에다가 3% 가산점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점수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91, 100분위 91 정도면 2등급인 거죠. 어쨌든 2등급인 건데 여기에다가 3% 가산점 하면 66.1054니까 이게 95와 9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91이었던 친구가 3% 가산점 하면 거의 뭐 1등급 꼴이었던 애보다는 좀 낮고, 근데 2등급의 머리였던 애보다는 좀 높게 받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2등급 중반이었던 애가 거의 2등급 머리 위로 올라간 거면 꽤나 많은 가산점 아닌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사탐 100분위 96과 과탐 100분위 91의 노력 중 누구의 노력이 더 많았을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과탐 100분위 91도 말고 과탐 100분위 88, 뭐 87, 그러니까 3등급 머리죠. 그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 중에서 과탐이 점수가 꾸준히 잘 나오다가 수능 때만 미끄러져서 막 3등급 받고 4등급 받고 받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쭉 1등급이었다. 심지어 구평도 1등급이었다가.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그 구평 이후에 과탐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탐 어쨌든 96 커트라인으로 뭐 1등급을 받은 애들 아니면 2등급 받은 애들이랑 그게 점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점수가 못할 수 있는 게 3% 가산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100분위 98에다가 3% 가산점을 했을 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분위 100보다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97에 가산 때리면요. 여전히 100분위 100인 애보단 낫다라는 겁니다. 네. 1등급 안에서 꼴이었던 애가 머리로 살짝 올라가는 요 정도의 이동만 있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이 3% 가산점을 받겠다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다. 어려울 수도 있는 과목을 저는 글쎄요 라는 일단 물음을 던지고 싶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과목을 했을 때 과연 그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것인가, 그 100분위가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탐 이슈의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경희대는 그래도 뭐 좀 괜찮죠. 깡으로 이 4점을 더한다라는 게 위력이 좀 대단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분위 91이었던 애가 깡으로 4점을 더하면 확실히 누구보다 확실히 1등급이었던 애보다도 더 올라가고 심지어 97이었던 애보다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97과 98 사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는 95랑 96 사이였잖아요. 깡으로 4점 더한다는 게 확실히 좀 의미가 있고 최상위권에선 변별이 더 커지죠. 기껏해야 98 정도의 3% 깡을 해야 100을 이길 수 있었는데 얘는 96, 그냥 1등급 꼴이었던 애가 정말로 깡으로 4점 더하면 100분이 100인 애를 그냥 이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희대 깡으로 4점 더하는 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3%는 솔직히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부디 이공계열 친구들을 좀 과학을 하던 친구들을 뽑고 싶다면 이 가산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과탐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더더욱 2026 학년도 이번 올해 고3부터죠. 이 사탐론을 했을 때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어디도 있었냐면요. 경북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대도 있었고요. 홍익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싸그리 없어졌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탐을 해도 우리 학교 환영 이렇게 됐고요. 국민대는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직 인서울대학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해요. 국민대가. 국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서울대학 대부분은 수리논술부 때 네가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겠던데 국민대가 올해 신설되면서 아직 눈치를 덜 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민대 올해 뭐 과탐하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인서울 중위권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입시에 관련해서 이슈들은 좀 얘기를 나눴으니까 지금부터는 수리논술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수리논술의 절대적인 합격 전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하기 어려운 학교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약학대학, 그러니까 2025 학년도죠. 작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자꾸 이 올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약학대학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의 최종 경쟁률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냐면요. 여기입니다. 아주대. 아주대 유일하게 800이 넘습니다. 800이. 자, 그러면 아주대 약대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숙명여대 약대. 신설이니까 뭐 신설빨 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죠. 성균관대 약대. 그 다음 뭐 이화여대 약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려대, 뭐 가톨릭대 뭐 요런 순위입니다. 그러면 요런 학교들을 봤을 때 어느 학교가 솔직히 제일 가고 싶습니까? 이 학교들을 쭉 봤을 때 저였다면 연세대, 뭐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요렇게 사실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물론 성균관대는 이게 경쟁률이 높지만 근데 생각보다 연세대는 심지어 최저도 없잖아요. 최저도 없는데 얘는 왜 120.8대 1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 연세대는 쪼는 겁니다. 사실 쫄아요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연세대는 어렵대 라는 게 그래도 좀 퍼져 있었습니다. 한양대는 그래도 좀 최저 없는 대학 중에서 연세대보다도 가끔 인기가 있기도 했었던 게 그 재작년까지는 어쨌든 뭐였기 때문에 과학논술이 없었고 연세대는 과학논술이 재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없어진 거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세대가 어쨌든 수리논술만 내는 거는 첫 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좀 낮게 잡힌 편이기는 했죠. 그랬고 또 경쟁률이 은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중앙대였거든요. 얘는 최저가 또 너무 세요. 이게 최저가 없다 보니까 연세대는 적게는 수료학 괴물들이 가지 않을까 하고 쪼는 거고 중앙대는 최저가 4, 5입니다. 의대랑 최저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피트 시절의 중앙대가 그게 있었거든요. 뭐였었냐면 이 서울대 다음은 중앙대 약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존심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중앙대 약대 자존심과 자부감은 되게 대단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 중앙대 약대가 서울대 약대 다음이다라는 그 긍지를 지키고자 지금 사합5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4합 5였다가 얘네도 4합 6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대약대라는 것 자체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대약대랑 숙대약대 중에서 경쟁률이 어디가 높나요? 하면 숙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는 시험 범위에 계속 확통기한을 낸다고만 했지 확통기한을 실질적으로 안 내는 대학이어서 시험 범위도 거의 똑같고 심지어 이대가 뽑는 인원도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시 인원은 조금 더 많았겠죠. 근데 경쟁률이 여기가 더 높았던 이유는 뭐였겠다? 아무래도 최저가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약대 최저 맞는 수준이면 3합 5, 4합
6, 뭐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었겠죠, 애초에.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 또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의대 수리논술 정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의대 수리논술 정원이 좀 감축이 된다라고 하면 수리논술 전형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미노 파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확정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되게 특이하게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최저가 한 학과 빼고는 없었어요. 신설됐던 인터칼리지라는 자유전공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저가 없었는데 이번에 최저가 신설이 되었고요. 의예과 논술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최저가 물론 이공계열이랑은 다르겠죠. 3합7, 3합4. 심지어 얘는 단국평균. 그리고 한양대가 확통기하가 지금 좀 강세인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오전은 확통이 나오고 기하는 좀 안 나오고 있는 추세였지만, 근데 올해가 어땠냐면요. 오전은 그래도 예년이랑 기조가 똑같았어요. 인터칼리지 학부가 참고로 오전으로 왔는데 여기가 여전히 확통은 나왔는데 기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원 같은 경우는 거의 6문제 중에서 확통기하가 제가 듣기로는 4문제 이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정수론이나 뭐 확통이나 기하나 이런 거 하면 6개 중에 4개가 확통기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확통기하가 여전히 강세였는데, 오후2가 정말 특이하게 그동안 오후1이든 오후2든 좀 그래도 오후2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갑자기 얘네가 확통기하를 이번에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의예과 신설된 게 왠지 오후2에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할 때 저기 오후2는 작년에 안 나왔대, 확통이랑 기하. 그러니까 좀 시험 범위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는 써볼래? 의예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기준으로는 국민대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이로써 인서울 웬만한 4년제 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전부 다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단국대 의예과랑 솔직히 이화여대 이대 의대나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아마 논술 전형 뽑는 이 정원이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논술 증원의 혜택을 보지 못했거든요. 인서울대학이기 때문에. 근데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인서울대학이 아니고 경기권대학이라서 논술 자체가 아니라 의대 증원의 혜택을 본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증원 이슈가 만약 바뀌면 저 13명이 그대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논술 전형이 없어질 수도 있죠. 갑자기 인설이 됐던 거니까 뭐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치의과 7명은 어쨌든 뭐 증원 이슈 받은 과는 아니잖아. 그래서 치의과 7명이나 덕성여대 약학과 5명 이런 거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 심지어 덕성여대 약대, 뭐 숙명여대 약대처럼 당연히 인기 좋겠죠. 3합 5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치의과인데 나름 그래도 의예과 앞에 치과 붙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는 건데 이게 최저가 3합 5밖에 안 된다고? 저거 분명 당연히 인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논술이 진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많은 것 중에 물론 수리논술도 한몫을 했었는데 과학논술에 대한 부담감도 생각보다 꽤나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미래캠의 의예과가 얘네가 원래 수리논술이랑 과학논술을 같이 붙고 심지어 얘네가 과학을 1, 2를 같이 내는 요런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완전 다 폐지하고 연세대 본캠하고 시험 범위가 거의 똑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진 거죠. 연세대 본캠에 뭐 경제, 수학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시험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여 안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논술 보는 데가 없어졌고, 서울여대는 원래 특이하게 과학논술만 보던 학교였어요. 근데 얘네가 올해부터 수리논술만 봅니다. 이로써 여대, 인서울여대, 4년제 여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었다? 수리논술 전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과학논술을 보는 데는 어디밖에 안 남았다? 경희대 메디컬과 아주대 의예과가 그리고 경북대 메디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경북대 메디컬은 제가 알기로는 생원 정도를 하는 수준이라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경희대 메디컬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볼만 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한테 듣기로는. 경희대 메디컬 이번에 붙은 친구가 있어서 사실 물어봤거든요, 한번. 근데 뭐 해볼만 했다, 혼자서도 할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부담감 큰 건 연대 미래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만약에 과탐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생명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의예과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요 세 개의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때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큰 이슈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분리 선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유전공은 이해가 돼요. 인문논술반, 수리논술반 공평하게 뽑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갑자기 사회과학 계열에서 수리논술로 5명을 뽑겠답니다. 네. 사회과학 계열이 그건가요? 심리학과 있고? 사실 제가 뭐 사회과학 계열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과 전공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뭐 그것 때문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전공별, 대학별, 단과대별로 지금 선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수리논술을 5명 뽑겠다는 거 굉장히 크고요. 경영학, 뭐 확통 쪽이니까 이거 수리논술을 뽑겠다는 거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리더학부, 사실 뭐 글로벌 땡땡학부 다 수리논술 지금 5명으로 뽑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많은 학교를 지금 요 한 페이지에 담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일부만 좀 긁어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저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들. 그러니까 이공계열인데 인문논술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뭐 인문계열 수리논술 뽑는 건 그러려니 치는데 왜 저게 문제냐라고 하면 인문논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요. 얘네 최저의 이상한 조건이 달려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색칠해 놓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 최저를 맞출 때 수학을 꼭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인문논술을 하는데 수학을 잘할까요? 수학을 잘했으면 수리논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5명, 10명, 10명, 심지어 제가 몇 개 과 좀 빼뜨리고 오긴 했거든요. 건축공학이라. 이게 과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물론 제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인문논술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수학도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성균관대 요 이공계열이 꽤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수학을 잘은 하는데 솔직히 수리논술 준비를 많이 못했고 수리논술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국어도 좀 잘하긴 해. 국어 수학을 좀 비등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인문논술을 준비해서 성균관대 이공계열을 한번 오히려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해볼만 한가?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리논술 강사지만.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범위입니다. 옆으로 갈수록 사실 지원자 경쟁률이 생각보다 학교 네임드 대비 높지 않다. 오히려 이 중간 애매한 곳들에 있는 학교들이 나중에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합격할 친구들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합격할 친구들이 확통 기하까지 해서 그거를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월부터 수업을 개강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얇게 준비를 해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미적분까지만 이제 해가지고 수능 범위랑 똑같은 아니면 이제 성균관대처럼 특이하게 공통수학만 나오는 학교들 저런 학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막상 준비할 때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첫 번째, 미적분에 힘을 쏟지 않는데 참고로 시험 범위가 미적분인 학교들은 미적분이 주예요. 미적분이 주인 학교가 많습니다. 네. 수원, 수투도 물론 나오는데 미적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미적분만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냥 미적분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미적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넘쳐나는 게 아니면 수리논술을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통수학에서만 그러면 난 공통수학을 잘하니까 무조건 성균관대 써야지 하면 이제 성균관대 다음에 쓸 학교가 없어지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쓸 때 수리논술을 쓰더라도 비슷한 라인에서 쓰는 친구들이 많지 이 라인에서 하나, 저 라인에서 하나, 저 라인에서 하나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쓸 학교는 여기인데 여기도 그냥 수리논술이니까 기왕 쓰는 거 질러봐이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고 성균관대가 저는 이제 균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공통수학만 나오니까 공통수학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얘네가 선택을 한 게 정말 수리논술틱하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성균관대는 시험 범위가 공통수학이니까 공통수학 위주로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나에게 찰떡이겠네 했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한테 시험 이제 쓰기 전에 꼭 몇 개 대학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냥 단독으로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그 느낌이 어떤지. 그랬을 때 그 느낌이 맞는 학교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가 그렇고 홍익대도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합격 핵심 전략은 익숙함입니다. 결국 확통기하가 나오는 학교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좀 익숙할 정도로 젖어들게 되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어디를 쓰든 불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원수투 위주로 하는데 생각보다 공통수학 때 냈던 뭐 그런 부분, 아니면 뭐 정수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막 이런 부분이 수리논술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는 맞닥뜨려 본 적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익숙하게 하는 게 수리논술 수업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정말 많은 컨텐츠를 다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하게 만들어지면 합격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컨텐츠들을 많이 풀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얘기하는 게 쌤이 냈던 컨텐츠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정규반 컨텐츠가 특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적중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것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적중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제 수업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고요. 좀 특이한 학생 있으면 불러가지고 제가 남으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갑니다. 아니면 학생들한테 고민 있으면 언제든 남아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아니면 일찍 와서 얘기를 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카카오톡 같은 걸로도 애들 질문을 많이 받고 문자로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봤을 때 제가 거의 스마트폰 중독자처럼 스마트폰을 한 손에 웬만하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의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수업 준비하는 뭐 그런 시간, 아니면 저도 사람이니까 잠은 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리적인 시간들을 제외하면 거의 웬만한 건 답장을 빠르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매해 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꽤나 정확한 조언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어쨌든 수시 상담을 직접 다 해주고 있다라는 거, 정규반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 친구들의 말에서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정규반 시간대는 시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최대 30분, 보통 20분 정도를 시험 시간으로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학생들 시험 시간 뭐 1시간 내지는 뭐 80분, 2시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규반 시간대. 학생들이 과연 그 시간 동안 온전히 푸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특히 수리논술 초창기에. 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간 합류해서 나중에 대학별 파이널 때만 듣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풀다가 조는 친구들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가 앞에 조교도 세워놓고 다니면서 깨우라고 해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친구들 많습니다. 제대로 안 풀고. 그러니까 풀 게 없고 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요. 초창기에는 수리논술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멍을 때리거나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최대한 많은 문제, 많은 유형들을 다루게 해주는 게 제 수업의 목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남도록 하도록 하는 게 제 유일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숙제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근데 복습은 웬만하면 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이 복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반 수업으로 모든 거 끝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확통기하 같은 커리큘럼을 1월 개강반 같은 경우는 제가 정규반 커리큘럼에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되게 깁니다. 기하는 3주, 확통은 4주라는 시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기하 확통 같은 경우는 6평 직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평 전이에요. 지금 6평 범위 따라가지고 막 아등바등 수학 공부하고 탐구 공부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확통기하를 제가 수리논술 수업 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셈인데 알려주면 애들이 열심히 들을까요? 절대 열심히 안 듣거든요. 6평이 끝난 이후에 하는 이유는 뭐냐? 6평이 끝나고 특히 현역 친구들 깨닫습니다. 아, 평가원이라는 거 정말 예사롭지 않은 친구구나. 나에게 길은 수리논술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저한테 쌤, 저 이제부터 수리논술이 제 플랜 A입니다. 플랜 B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확통기하를 머리에 넣으면 그나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평 직후에 거의 3주 뒤, 4주 뒤면 바로 보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연세대, 뭐 4, 5주 뒤면 심지어 이제 뭘 보냐면요. 시립대나 홍익대도 보는데 이 학교들도 확통기하가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연세대가 생각보다 결시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확통기하 9평 끝나고 해야지 하다가 9평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와, 정시 큰일 났네. 최저라도 맞추려면 열심히 해야 되네. 하다 보니까 확통기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보러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세대가 결시율이 높습니다.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규반 수업 때 확통기하까지 꼼꼼하게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확통기하가 안 돼 있는데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확통기하가 안 돼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어쨌든 상담을 다 직접 할 겁니다. 제 수업을 12주 이상 들은 친구들이라면 모두 다 어쨌든 그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일 때 할 겁니다. 특히 8월 말 9월 초에 수업을 휴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쨌든 9평을 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9평 직전에도 휴강을 하는 거고요. 9평 직후에는 원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이 약합니다. 미적분이 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적분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은 1, 2월에는 전혀 다루지 않고 3월 이후부터 미적분을 다루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고 실제로 학교 내신 진도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3월부터 미적분이 거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내신 저는 포기 보통 완전 내려놓지는 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지 말라가 뭐냐면요. 풀고는 와랍니다. 네. 5등급은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정 안 되면 6등급까지 받으면 좋고 이게 제 내신의 챙겨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좀 내신 미적분이랑 병행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감이 없는 수준에서 어쨌든 미적분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과목에 집중을 하겠다. 확통기하가 약해서 공부 좀 하고 오겠다. 또는 확통기하가 약해서 확통기하가 안 하는 학교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확통기하를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건동홍 이상 학교들이 지금 다 확통기하가 웬만하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확통기하를 안 하겠다라는 건 사실 목표 대학이 많이 낮아지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목표 대학이 사실 뭐 좀 낮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들보다 오히려 건동홍 라인이나 그 이상의 최저 높은 곳들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확통기하가 나오는데 2합 5인 곳들 또는 3합 8인 데들 뭐 이런 데를 노리는 게 오히려 합격 확률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확통기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일반고 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확통은 그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기하는 확실히 좀 괜찮던데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기하는 알고 보면 미적분 문제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보고 아니면 나중에 시험지를 풀고 왔을 때 생각보다 확통기하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부분이 좀 정해져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통기하 때문에 좀 건동홍 밑으로 굳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늦게 시작한 게 아닌 이상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수능 과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어쨌든 제 수업에서 보통 내보냅니다. 집중도가 흐려져 있거나 어쨌든 논술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수리논술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뭐 첫 수업 들어보고 뭐 그만두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고정 1등급 실력을 만든 다음에 수리논술을 하겠다. 수학 고정 1등급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합격 사례들을 이따가 비록 유튜브에는 올리지는 않겠지만 보여드릴 때 제 합격 제자들 사례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등급인 친구들한테 지금 1월 개강반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의지가 강력하고 그나마 잘하는 게 수학이라면 들으라고 하겠지만 고2 기준으로 4등급이라는 거는 고3으로 올라갔을 때 5등급 이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이 한 3등급 이내 정도 실력만 된다면 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신을 3학년 때 어느 정도를 챙겨야 되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고덕에서 수업하는 거는 월요일반으로 개강을 하고요. 고덕에서 월요일반을 개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주요 과목 수업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은 시간대를 고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게 되었고, 추후 개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개강을 한다면 6평 직후나 뭐 3월 정도에 개강을 한 반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고덕에서는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수리논술 설명에 대한 대부분이었고요. 요 뒤부터는 이제 공개되지 않는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학부모님 Q&A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게 되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제가 추가로 영상을 더 남아서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 궁금하신 점이 더 있거나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1대1 간담회 같은 거를 열게 되었으니까요. 시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한번 학원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수업에서 만날 학생들은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최선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